살아온 날들이 묻어둔 상처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잔인한 운명 앞에서 끝내 원망 대신 관용을 선택했던 두 영혼의 이야기. 7년의 침묵을 깨고 마장역의 서늘한 바람 끝에서 마주한 수연과 정인의 눈물겨운 우정. 서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서늘한 진실의 전말을 지금 시작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의 붉은 잉크를 보며 정인은 문득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여권과 오래된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떠올렸다. 30을 훌쩍 넘겨 어느덧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지금도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코끝에서 시큼한 흙먼지 냄새와 땀에 절은 여름날의 매미 소리가 귓가를 맹렬하게 맴도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12살의 정인과 정인의 그림자이자 또 다른 영혼처럼 붙어 다니던 가장 소중한 친구 수연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매서운 시골 마을의 떼짝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처럼 두 무릎에는 약속이나 한 듯 까만 딱지가 앉아 있었고 얼굴은 한여름의 볕에 그을려 가무잡잡했다. 그날은 읍내에서도 한참을 들어와야 하는 외딴 시골 마을의 개척교회, 그 자그마한 교육관 마룻바닥에 나란히 누워 덜덜거리는 낡은 선풍기 바람을 쐬며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던 아름다운 날이었다. 정인 아가, 이리 와서 수박 먹어라. 속이 아주 붉게 잘 익었다. 수연의 어머니는 늘 정인을 그렇게 불렀다. 제 배 아파 낳은 친딸인 수연이보다 정인을 더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던 다정하고 선한 사람. 정인의 친어머니가 채 대답도 듣지 못할 만큼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장통에서 온종일 화물 트럭을 몰며 장사를 하느라 늘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오던 아버지를 대신해 수연의 집과 수연의 어머니는 정인에게 또 다른 울타리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학교가 끝나면 정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 집이 아닌 수연의 집 부엌문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언제나 구수한 숭늉 냄새나 폭 삶은 감자 냄새가 정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시장에서 산 똑같은 무늬의 시장통 티셔츠를 나누어 입고 자물쇠가 달린 비밀 일기장도 같이 쓰며 친자매보다 더 진한 피를 나눈 것처럼 자랐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비밀이란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보이지 않던 인간의 미묘한 경계란 언제나 가장 단단해 보이는 우정의 틈새를 타고 소리 없이 자라나는 법이었다. 수연의 어머니가 정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수연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스치던 그 작은 그늘을 12살의 정인은 그저 여름날에 지나가는 구름 그림자 정도로만 여겼다. 교육관의 마룻바닥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니스칠이 벗겨져 있었고 못대가리가 튀어나온 곳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누워 바라보는 높은 천장과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미루나무 잎사귀들은 어린 정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벽과도 같았다. 수연은 항상 정인의 오른쪽에 누워 왼손으로 정인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정인아, 우리 어른이 되어도 이렇게 같이 살자. 서울에 가면 아주 높은 아파트가 있대. 거기서 너랑 나랑 방 하나씩 쓰고 가운데 거실에서는 우리 엄마가 찌개를 끓여주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맑았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의심도 섞여 있지 않았다. 정인은 수연의 그 순수한 맹세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어머니가 잘라준 수박의 검은 씨를 마당가에 누가 더 멀리 뱉나 내기를 하곤 했다. 그 시절의 바람은 언제나 정인과 수연의 등 뒤에서 불어와 두 아이의 작은 어깨를 앞으로 밀어주기만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매미 소리가 유독 극성을 부리던 그해 8월의 끝자락 교회의 작은 종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둔탁하게 울리던 날부터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정인의 아버지는 밤마다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길어졌고 수연의 어머니는 가끔 정인을 바라보는 눈길에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이내 그것을 지우려는 듯한 과도한 친절을 담아냈다. 어린 정인은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 풍겨나오는 기묘한 공기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수연과 함께라면 마룻바닥에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만 있어도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철없는 계절이었다. 사진 속의 정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정인은 이제 안다. 그 미소의 바로 뒷면에 얼마나 거대하고 시린 폭풍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서랍을 닫고 일어선 정인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고향의 하늘처럼 푸르지 않았고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30을 넘긴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매일이 서류와 마감, 그리고 타인과의 무수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정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공간이 존재했다. 그것은 수연이 사라진 이후로 생겨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차디찬 방이었다. 정인은 가끔 마장역을 지나갈 때나 빗길을 달리는 화물차의 전조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기이한 증상을 겪곤 했다. 의사는 가벼운 공황장애라고 말했지만 정인은 그것이 과거가 자신에게 보내는 뒤늦은 경고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해 여름 두 아이가 쓴 비밀. 일기장에는 우리는 평생 함께할 것이라는 문장 위에 두 사람의 지장이 붉게 찍혀 있었다. 인감도장 대신 찍었던 그 어린 날의 흔적이 지금 정인의 손에 든 공문서의 붉은 직인과 겹쳐 보였다. 서류는 인간의 관계를 증명하고 단절을 기록하지만 마음에 새겨진 흔적은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다. 정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낡은 가방을 챙겨 들었다. 오늘은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었다. 빌딩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드는 서울의 바람은 어린 시절 개척교회, 마룻바닥을 부드럽게 감싸 안던 그 따스한 여름 바람과는 전혀 달랐다. 정인은 코트깃을 바짝 세우며 문을 나섰다. 그 서늘한 바람의 끝에 오랫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수연의 흔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정인의 발목을 무겁게 잡아 끌었다. 어린 시절 수연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가을이 되면 대추가 붉게 익어 마당 가득 툭툭 떨어지곤 했는데 수연의 어머니는 그 대추를 주워 모아 설탕에 절여두었다가 겨울이 되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곤 했다. 정인은 그 달콤하고 쌉싸름한 대추차의 맛을 아직도 기억한다. 어머니가 없는 정인에게 수연의 어머니가 베풀어준 모든 것은 삶의 자양분이었고 동시에 수연에게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작은 박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성인이 된 지금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그 시절에는 왜 그리도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정인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계단 아래로 이어지는 어두운 통로를 바라보았다. 그 통로는 마치 수연과 자신이 걸어왔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서늘한 진실의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다.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정인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사진 속 12살 아이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치고 건조한 어른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여름날 수연과 함께 마룻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 소망의 빛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빛은 수연을 향한 그리움이자 동시에 왜 자신을 떠나야만 했는지 묻고 싶은 원망의 불씨이기도 했다. 정인은 가방끈을 꼭 쥐었다. 지하철이 마장역을 향해 달릴수록 정인의 심장 소리는 낡은 개척교회의 종소리처럼 점점 더 크고 둔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과거는 한 번도 정인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가장 가혹한 순간에 그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바람의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찾아 마침내 당도한 서울은 어린 날. 마룻바닥에 누워 그리던 높은 아파트와 달콤한 찌개 냄새가 나는 아늑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차가운 시멘트 미로였으며 숨 가쁘게 뛰어가지 않으면 단숨에 뒤처져 밟히고 마는 가혹한 생존의 전쟁터였다. 고향을 떠나 신촌의 비좁고 축축한 지하 단칸방에서 함께 서울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정인과 수연은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등대라고 믿었다. 낮에는 각자의 대학과 아르바이트 자리로 흩어졌다가 밤이 되면 사방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시장통에서 사온 순대 한 접시를 두고 미래를 속삭였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도시는 두 사람의 순수했던 결속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도시의 공기는 묘하게도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순위표를 끊임없이 확인시키며 가장 가까운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를 들이밀어 그 깊이를 재기 시작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하고 미세한 틈새에서부터 소리 없이 자라났다. 정인은 악착같이 매달린 덕에 졸업과 동시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탄탄한 대기업의 기획실에 공채로 합격했다. 첫 출근 날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사원증을 목에 건 정인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반면 수연은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하고 계약직 강사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밤늦게 녹초가 되어 돌아온 수연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있을 때 정인은 회사에서 새로 맡은 프로젝트에 세련된 기획서나 상사에게 받은 칭찬을 무심코 늘어놓곤 했다. 정인에게는 그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일상을 공유하는 순수한 대화였지만 그것이 수연의 얇아진 마음벽에 어떤 생채기를 내고 있는지 정인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정인이 첫 보너스를 받았다며 수연에게 백화점에서 산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을 때였다. 수연은 선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리본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나직하게 으주렸다. 정인아, 난 내가 가끔 무서워. 넌 어쩜 그렇게 매사에 막힘이 없고 평온하니? 내가 내미는 이 선의가 가끔은 내 목을 죄는 것 같아. 정인은 당혹감에 숨이 턱 막혔다. 내가 무얼 잘못했을까?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왜 수연의 눈에는 자신을 동정하는 오만한 시선으로 비친 것일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방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겁고 서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함께 쓰던 비밀 일기장은 언제부턴가 책상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갔고 방을 같이 쓰면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겨울 고향에서 날아온 비보는 수연의 영혼을 완전히 부서뜨렸다. 수연의 어머니가 빗길 가로수를 들이받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다. 정인에게도 친어머니나 다름없던 사람의 죽음이었기에 정인은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수연의 곁을 지키며 함께 오열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빛은 정인이 알던 수연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절망과 슬픔, 그리고 언뜻 정인을 향해 번뜩이는 알 수 없는 서늘한 원망의 빛이 뒤섞인 기괴한 눈동자였다. 수연은 장례 기간 내내 정인의 위로를 거부한 채 마치 단단한 성벽 안에 자신을 가두고 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장례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뒤 수연의 방황은 극에 달했다. 아르바이트도 모두 그만두고 온종일 불 꺼진 방에 누워 바람이 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지독했던 방황의 정점을 찍던 어느 해 여름날 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거센 폭우가 쏟아지던 인적 드문 골목길이었다. 정희는 야근을 마치고 우산을 받쳐든 채 자취방 건물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문 앞에 웬 그림자가 쪼그리고 앉아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산도 없이 온몸이 비에 젖어 생생한 비린내와 흙먼지 냄새를 풍기고 있던 수연이었다. 수연의 머리카락은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놀란 정인이 서둘러 문을 열고 수연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수연은 정인이 건넨 마른 수건을 쥐고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초점을 잃은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수연아, 대체 왜 이러고 있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정인의 다급한 질문에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도 깊고 서늘해서 정인은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수연은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나직하게 을조렸다. 정인아, 나 너무 무서워. 이제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말 혼자만 남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완벽한 평온함이, 내 그 깨끗한 삶이 가끔은 내 숨통을 막히게 해. 내 앞에 서면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것은 비명에 가까운 수연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정인은 수연의 어깨를 붙잡고 달래려 했으나 수연은 정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정인은 수연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밤새 잠들지 못하고 머리맡을 지켰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정인이 눈을 떴을 때 침대 위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옷 몇 가지와 가방만을 챙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이 어린 시절 함께 쓰던 자물쇠 달린 비밀 일기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일기장의 빗장은 굳게 잠겨 있었고 열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뒤 고향의 친척을 통해 수연이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먼 이국 땅으로 홀연히 떠나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건너들었다. 정인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서서 수연이 남긴 일기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왜 자신에게 끝까지 속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서운함과 시기, 그리고 거대한 단절감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자매보다 더 가깝다고 자부했던 그 찬란했던 우정의 이면에 이토록 서늘하고 기괴한 소외감이 웅크리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인은 수연이 떠난 방의 창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서울의 매서운 바람은 수연의 마지막 말들을 먼지처럼 흩날려 보냈지만 정인의 가슴 속에 박힌 파편은 매일 밤 정인의 심장을 찌르며 가차없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우정의 빗장은 그렇게 수연의 손에 의해 강제로 잠겨버렸고 정인은 그 문 밖에 홀로 남겨진 채 세월의 화살을 맞이해야 했다. 수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의 시간은 정인에게 마치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탁하고 느리게 한편으로는 화살처럼 흘러갔다. 정인은 대기업 기획실에서 대리로 다시 과장으로 승진하며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가도를 달렸다. 번듯한 아파트도 마련했고 주말이면 세련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기이한 공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정인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열어 수연의 옛 번호를 눌러보곤 했다. 물론 수화기 너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건조한 안내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유난히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진눈깨비가 쏟아질 것 같던 어느 늦은 오후였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정인의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둔탁한 진동을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낯선 지역 번호로 시작되는 번호였다. 가벼운 스팸 전화려니 생각하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것은 서류를 읽는 듯한 딱딱하고 건조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정인 씨 되십니까? 여기는 서울 마장역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이수연 환자의 보호자분을 찾고 있습니다. 순간 정인의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지만 상대방은 침착하게 수연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해 주었다. 수연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이라니. 병원 측에서는 수연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일한 한국 연락처가 정인의 번호뿐이었기에 부득이하게 연락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전화를 끊은 정인은 외투를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회사 로비로 뛰어내려왔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마장역으로 향하는 내내 정인의 머릿속은 온통 수연과의 마지막 밤, 폭우 속에서 흙먼지 냄새를 풍기며 울부짖던 수연의 마지막 얼굴로 가득 찼다. 왜 그토록 철저하게 숨어 살았던 수연이 하필 마장역 근처의 낡은 병원에 누워있는 것일까? 지하철이 마장역 역사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내보낼 때 정인은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개찰구를 나와 계단을 오르자 눈앞에 펼쳐진 마장역의 풍경은 정인이 살아가던 세련된 강남의 거리와는 전혀 달랐다. 붉은 핏물이 흘러내리는 낡은 상가들과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가 지배하는 거리는 어딘가 모르게 기괴하고 쓸쓸한 기류를 뿜어내고 있었다. 정인은 내리는 진눈깨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병원을 향해 달렸다. 병원 건물은 지어진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콘크리트 외벽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로 들어서자 특유의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노인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정인은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의 둔탁한 문을 밀고 들어섰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구석진 곳에 위치한 3번 침대였다. 그곳에 이르는 순간 정인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제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침대 위에는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금세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처럼 앙상하고 해골처럼 마른 수연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위태롭게 누워 있었다. 화려하고 당당했던, 가끔은 날카로운 독설을 내뿜던 옛날의 수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푸르스름하게 멍이 든 손등에는 수많은 링거 바늘 자국이 선명했고 인공호흡기가 슉슉거리며 억지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마다 수연의 마른 가슴팍이 부자연스럽게 들썩였다. 7년의 세월 동안 수연이 이국 땅에서 얼마나 지독한 지옥을 통과해 왔는지 굳이 말로 듣지 않아도 그 마른 체구가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정인은 침대 가로 다가가 수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연의 눈꺼풀은 굳게 닫혀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주변에는 하얀 각질이 일어나 있었다. 수연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기계적인 숨소리만 내보낼 뿐이었다. 정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연의 침대 옆에 놓인 자그마한 협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위에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수연이 출국할 때 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 오래된 갈색 가죽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병원 간호사는 수연이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이 가방을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다고 전해주었다. 정인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그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뜻밖에도 차가운 서울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시골 마을 개척교회의 낡은 교육관 마룻바닥에서 나던 시큼한 흙먼지 냄새이자
수연의 어머니가 끓여주던 달콤하고 쌉싸름한 대추차의 향기였다. 정희는 가방 안에서 묵직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놀랍게도 두 사람이 어린 시절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썼던 자물쇠가 달린 비밀 일기장이었다. 서울 자취방을 떠날 때 수연이 들고 사라졌던 그 일기장이 세월의 때를 가득 탄 채 수연의 유일한 전 재산처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일기장 밑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빛바랜 수사 기록, 사본들이 끈으로 묶인 채 들어있었다. 정희는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정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서늘한 기운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수연이 7년 동안 홀로 삼켜야 했던, 그리고 정인에게 그토록 빗장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전말이 그 먼지 쌓인 서류들 위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병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류의 귀퉁이를 신경질적으로 흔들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정인의 손은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의 첫 페이지에는 10여 년 전 고향, 대도시의 지방검찰청과 관할 경찰서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는 딱딱한 법률 용어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정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종이가 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죽은 자가 보내는 은밀한 속삭임처럼 병실 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현장 검증 사진과 사고 경위서를 읽어내려가던 정인의 눈동자가 이내 격렬하게 흔들렸고 머릿속이 웅장한 기계음에 휩싸인 듯 아득해졌다. 그것은 수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그해 겨울 고향의 외딴 국도변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교통사고의 전말이 고스란히 기록된 문서였다. 사고 경위서에 적힌 가해자의 이름, 석자를 마주한 순간 정희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가해자란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정인의 친아버지였다. 시장통에서 낡은 화물 트럭을 몰며 온종일 장사를 하던 정인의 아버지가 유독 진눈깨비가 심하게 내리던 그날 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수연의 어머니를 친 것이었다. 정인의 아버지는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상태였고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연의 어머니는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과다출혈로 외롭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정인의 아버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할 돈도 백도 없는 가난한 시장통 운전사였기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져야 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정인의 아버지는 어린 딸인 정인에게 평생 가해자의 자식이라는 주홍글씨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홀로 남겨질 정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비장한 선택을 내렸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는 대신 수연의 유가족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전 재산과 화물차를 처분한 합의금을 치렀다. 그리고 정인에게는 그저 수연의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전한 채 자신은 평생을 죄인처럼 방 안에 숨어 지내다 지독한 간암으로 세월을 마감했던 것이었다. 정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까지 왜 그토록 수연의 집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지, 왜 수연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는지 비로소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 수연은 그 모든 서늘한 진실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
서류 더미 밑에 놓인 수연의 정신과 진료 기록지와 일기장. 사본에는 진실을 마주한 수연이 홀로 통과해야 했던 지옥 같은 나날들이 피비린내 나는 문장으로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제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철천지원수의 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보며 순진하게 영원한 우정을 말하고 슬픔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매일 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정인이 대기업에 합격해 번듯한 정장을 입고 첫 보너스로 고급 선물을 내밀 때 수연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그 기괴한 소외감과 시기심의 실체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지켜진 정인의 평온함에 대한 거대한 분노이자 동시에 정인을 원망하면서도 차마 복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지독한 혐오였다. 정인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도 내 그 해맑고 행복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내 안의 악마가 깨어나 칼을 휘둘러 널 보면 엄마의 피 묻은 가슴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도망치는 거야. 널 죽도록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 평생의 유일한 친구였던 너를 지키기 위해서. 누렇게 번진 수연의 비밀 일기장 마지막 장, 거친 눈물 자국이 잉크를 번지게 만든 문장들을 읽으며 정인은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수연이 느꼈던 그 지독한 단절의 실체는 바로 정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홀로 삼켜야 했던 가혹한 비극의 무게였다. 수연은 정인에게 진실을 밝혀 가해자의 자식이라는 상처를 주는 대신 스스로 모든 오해와 원망을 뒤집어 쓴 채 먼 이국 땅으로 망명을 가듯 떠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정인은 수연이 그 포구 치던 밤 자취방 문 앞에서 온몸에 흙먼지 냄새를 풍기며 왜 그토록 숨이 막힌다고 비명을 질렀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연은 정인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영혼을 먼저 파괴해가며 빗장을 걸어 잠갔던 것이었다. 정인은 서류를 품에 안은 채 수연의 침대가로 다시 걸어갔다. 인공호흡기 너머로 겨우 연명하듯 가쁜 숨을 이어가는 수연의 여윈 손을 정인은 자신의 두 손으로 꼭 맞잡았다. 7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수연의 손은 차디차게 식어 있었다. 어린 시절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무서워도 교회 교육관의 낡은 마룻바닥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살을 맞대며 체온을 나누던 그때의 우정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다.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 사이를 잔인하게 갈라놓았을지라도 수연은 마지막 숨이 멎어가는 순간까지 정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비밀 일기장을 놓지 못했다. 수연에게도 정인은 지우고 싶은 원수의 딸이기 전에 영원히 돌아가고 싶은 영혼의 고향이자 단 하나의 아가였기 때문이었다. 정인은 수연의 손을 제 이마에 갖다 댄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수연은 온몸으로 지불하고 있었고 정인은 그 피 묻은 침묵 위에서 가짜 평온을 누려왔던 것이다. 병실 안을 가득 채운 기계적인 흡입음과 슉슉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연이 지난 7년간 홀로 삼켜야 했던 거친 숨소리처럼 정인의 심장을 가차없이 난도질했다. 진실은 너무나 서늘했고 밝혀진 전말은 남아있는 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았다. 정인은 수연의 마른 손가락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제발 한 번만이라도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그리하여 이 지독한 운명의 쇠사슬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마음속으로 애절하게 빌고 또 빌었다. 정인의 뜨거운 눈물이 수연의 핏기 없이 마른 손등 위로 툭툭 떨어지던 그 순간 슉슉거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던 중환자실 안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수연이는 마치 깊은 심해에서 무거운 중력을 거스르고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올린 것이다. 초점 없이 공허하게 흔들리던 수연의 서늘한 눈동자가 이내 정인의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에 가만히 머물렀다. 수연은 무언가 마지막으로 말하려는 듯 인공호흡기 너머로 메마른 입술을 잘게 달싹였지만 산소호흡기 투명한 안쪽으로 하얀 입김만 부옇게 서릴 뿐 정작 목소리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정인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지금 이 순간이 두 사람의 고단했던 생에서 허락된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한 인사라는 것을. 정인은 얼른 호흡기 너머 수연의 귓가에 자신의 귀와 얼굴을 바짝 대고 7년간 차마 전하지 못하고 가슴속 가장 깊은 방에 묻어두었던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수연아, 내가 그동안 혼자 지고 있던 그 무겁고 잔인한 짐 이제 그만 내려놓고 편히 쉬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앞에 서서 웃었던 거, 내 상처를 먼저 헤아리지 못했던 거 전부 다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수연아. 그리고 나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으려고 도망쳐줘서 너무 고마웠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고 속여도 나한테는 내가 정말 생애 최고의 친구였고 내 영혼의 전부였어. 그 말을 들은 수연의 파르르 떨리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위로 호선을 그렸다. 어쩌면 수연이 평생을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자신을 감추며 그토록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말은 비극의 추악한 실체를 모두 알고도 자신을 원망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여전히 따뜻한 친구로 받아들여주는 정인의 이 마지막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 수연의 말은 가슴팍이 크게 한번 들썩였다가 이내 힘없이 가라앉았다. 심장 박동의 종말을 알리는 모니터의 초록색 그래프가 길고 완만한 직선을 그리며 잔잔하고 긴 비프음을 병실 안에 내보냈다. 수연은 그렇게 자신을 평생 동안 퀭하게 옥죄던 세상의 모든 억압과 잔인한 비밀로부터 마침내 온전히 자유로워졌다. 수연의 깊게 파인 눈가로 투명하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려 낡은 병원의 베갯니를 조용히 적셨다. 그 눈물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마침내 정인의 품 안에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한 자가 찍는 고요한 마침표였다. 정인은 이미 숨이 멎어 백지장처럼 차가워진 수연의 몸을 두 팔로 꼭 안아주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수연의 체온 속에서 정인은 오히려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 속으로 사정없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도 끝내 서로를 향한 우정의 끈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슬픈 계약이자 홀로 남아있는 자가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야 할 서글픈 삶의 이유가 되었다. 수연의 장례식은 마장역 인근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쓸쓸하게 치러졌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거의 없는 빈소에서 정인은 유일한 상주가 되어 자리를 지켰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바라보며 정인은 수연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가슴에 새겼다. 비록 그들의 시작은 가난했으나 아름다웠고 그들의 중간은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잔인하게 찢겼지만 그 끝은 결코 파멸이 아니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수연의 유고를 나지막한 추모공원에 안치한 뒤 다시 삭막한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온 정인은 수연이 목숨처럼 남긴 그 비밀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장식장 한가운데에 소중히 두었다. 진실은 뼈가 시리도록 서늘했고 비극은 아팠지만 정인은 더 이상 소외감이나 정체 모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연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보여준 그 작은 미소가 서로를 향한 원망과 피의 대물림 대신 깊은 관용과 눈물겨운 용서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희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거실에 놓인 사진 속 12살 수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직하고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잘 다녀올게, 내 평생의 친구 수연아. 그 짧은 인사는 정인이 차가운 세상을 향해 다시 빗장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단단하고 고요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온전히 껴안고 살아가는 법을 정희는 수연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배우게 된 것이다. 어느덧 서글픈 수연의 첫 기일이 돌아온 눈부시게 뜨거운 여름날, 정희는 두 사람이 어린 시절 세상의 전부로 알고 함께 보냈던 고향 마을의 작은 개척교회를 다시 찾았다. 이제는 목사님도 떠나고 동네 아이들의 발길도 끊겨 폐가가 되다시피 한 낡은 교육관 건물이었지만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하고 그리운 마룻바닥의 흙먼지 향기가 코끝을 깊숙이 스쳤다. 창문 틈새로 싱그러운 초록빛 여름바람이 불어와 정인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넘겼다. 그 따스한 바람의 결 속에서 어린 날 제 딸과 친구의 딸을 구별 없이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며 우리 이쁜 아가들 어서 와라 하고 불러주던 수연 어머니의 다정한 음성이, 그리고 수연과 함께 앞마당을 뛰놀며 깔깔거리며 청량하게 웃던 순수했던 유년의 메아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정희는 입가에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향해 나직하게 의조렸다. 잘 지내고 있지? 이제 거기선 아버들의 죄도 어머니의 눈물도 잊고 아프지 마라. 내 평생의 소중한 아가. 지독한 슬픔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한 정인의 단단해진 얼굴 위로 마침내 오랜 상처를 가만히 위로하는 고요하고 따스한 한 줄기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앉고 있었다. 교회 마룻바닥에 내려앉은 햇살은 정인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눈을 뜨자 창밖 미루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정희는 마룻바닥 한가운데에 놓인 수박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칼도 없이 통째로 놓인 초록색 구체는 마치 아직 깨어지지 않은 그들의 단단했던 유년 시절의 시간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정희는 손을 뻗어 수박의 매끄러운 표면을 쓸어내렸다. 차가운 마트의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인데도 묘하게 고향의 뜨거운 태양, 볕을 품은 듯 미지근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정희는 가방에서 수연의 가죽 가방 속에 들어있던 비밀 일기장을 꺼냈다. 이제는 낡아 가죽 가장자리가 헤어지고 빛이 바랜 일기장이었다. 그동안 정희는 진실이 두려워 이 일기장을 차마 제대로 읽지 못했었다. 수연이 남긴 상처의 흔적을 마주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정희는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첫 장에는 두 아이가 12살 여름,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간 다짐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절대 헤어지지 말자. 정인이랑 나랑 평생 같이 살기. 그 같은 철없는 맹세들 옆에는 작은 꽃 그림과 함께 빛바랜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인감도장 대신 붉은 잉크를 손가락에 묻혀 찍었던 그 어린 날의 흔적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아 정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인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글씨체는 점차 어른스러워졌고 그와 동시에 문장들 사이로 차가운 도시의 냄새와 서늘한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고단했던 삶, 정인의 성공을 바라보며 느껴야 했던 수연의 남모를 열등감, 그리고 수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에 적힌 피 묻은 고백들까지. 정인은 수연이 홀로 삼켜야 했던 그 지독한 고독과 절망의 깊이를 문장 하나하나를 통해 온몸으로 감각했다. 수연은 정인을 미워하려 애썼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다다를수록 원망보다는 정인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정인아, 난 가끔 내가 너무 밉다가도 문득 내가 나를 보며 활짝 웃어주던 그 여름날의 교회가 생각나면 모든 분노가 눈물처럼 녹아내려. 넌 내게 어머니를 앗아간 사람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순수하게 사랑해준 유일한 영혼이었으니까. 내가 떠나는 건 널 원망해서가 아니야. 내 안의 상처가 자꾸만 너에게 독을 뿜으려 하니까 그 독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내 안에 가장 아름다웠던 우정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정인아, 넌 절대 죄책감에 울지 마라. 넌 그냥 내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면 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수연이 이국 땅으로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 고요한 유언 같은 문장을 읽으며 정인은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다. 수연이 채워두었던 우정의 빗장은 정인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연 스스로 자신을 가둔 거대한 성벽이었다. 정인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마룻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나무 향기와 흙먼지 냄새가 정인의 눈물을 흡수하며 깊은 고요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잔인한 쇠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로서 서로를 온전히 품어 안는 관용과 용서의 순간이었다. 정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관의 낡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창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싱그러운 여름 바람이 들이닥쳐 병풍처럼 둘러싸인 미루나무들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들이 마룻바닥에 누워 맞이했던 모든 상처를 부드럽게 토닥여주던 고향의 따스한 바람이었다. 정인은 그 바람 속에서 수연의 미소를 보았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인공호흡기 너머로 아주 미세하게 피워 올렸던 그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미소였다. 수연은 이제 진실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바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정인은 굳게 믿었다. 수연아, 이제 나도 내 마음속의 빗장을 열게. 내가 지켜준 나의 평온함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게. 내 몫까지 더 치열하게, 더 따뜻하게 세상을 안으면서 살아갈게. 그러니까 너도 그곳에서는 아무런 짐도 지지 말고 엄마 품에서 원없이 웃으며 지내라. 정인은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바람을 향해 외쳤다. 정인은 일기장을 소중히 품에 안은 채 교육관 문을 나섰다. 낡은 나무 문을 닫고 빗장을 걸 때 정인의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교회를 나와 읍내로 향하는 오솔길을 걸어 내려가는 정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경쾌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여름바람에 흔들리며 정인을 배웅했다. 정인은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려 정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비극적인 운명은 그들의 유년을 잔인하게 파괴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나눈 순수했던 사랑과 우정의 본질만큼은 결코 훼손하지 못했다. 정인은 가슴속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어린 날의 메아리를 느꼈다. 정인 아가, 이리 와서 수박 먹어라. 다정했던 수연 어머니의 음성과 그 곁에서 깔깔거리며 웃던 수연의 청량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정인의 등 뒤를 밀어주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정인의 삶은 겉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다. 아침이면 여전히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빌딩 숲으로 출근했고 낮 동안에는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정인의 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정체 모를 죄책감과 막연한 단절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연이 마지막 순간에 남겨준 관용과 용서의 온기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정인은 거실 장식장 한가운데에 놓인 수연의 비밀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제는 일기장의 서늘한 문장들을 읽어도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거나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다. 대신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수연의 애틋한 마음과 우정의 본질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였다. 정인은 수연의 일기장 맨 뒷부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채 하얗게 남아있는 빈장들을 가만히 손으로 쓸어내렸다. 수연이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떠난 삶의 여백이 마치 정인에게 이제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채워 넣으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인은 서랍에서 아껴두었던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수연의 글씨 뒤를 이어 고요하고 단단한 필체로 나만의 고백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연아, 내가 떠난 자리에 여전히 가을 바람이 분다. 예전에는 이 바람이 내 살을 베어내는 것처럼 서늘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위로의 손길처럼 느껴져.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준 나의 평온함을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써보려고 해. 내가 홀로 짊어졌던 그 무겁고 어두운 비극의 기억들을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따뜻한 등불로 바꾸어 갈게. 거긴 날씨가 어떠니?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더 이상 눈물 없는 그곳에서 마냥 행복하기만을 바랄게. 내 소중한 아가, 나의 영원한 친구 수연이에게. 글을 마치고 만년필을 내려놓는 정인의 얼굴에 은은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의 밑바닥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원숙한 미소였다. 정인은 일기장을 소중히 덮어 다시 장식장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화사한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수연이 살아생전 정인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었던 푸른 가을 하늘을 닮은 스카프였다. 정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갈 곳이 있었다. 마장역의 그 어두운 병원도 고향의 낡은 교회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정인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공간이었다. 정인이 도착한 곳은 동네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지역 아동센터였다.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 홀로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정인은 몇 달 전부터 주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정인은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정성껏 준비해 온 구연 동화책을 펼쳤다. 책 속에는 온갖 고난과 오해를 이겨내고 끝내 서로를 용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정인의 목소리는 중환자실에서 수연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나직하고 다정했으며 동시에 아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토닥이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호기심과 감동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유독 구석에 앉아 마음의 문을 닫은 듯 웅크리고 있던 한 아이가 정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끌려 슬며시 다가와 정인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댔다. 정인은 그 아이의 거친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묵직한 감동을 느꼈다. 수연이 정인에게 남겨준 용서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소외된 영혼들을 치유하는 거대한 사랑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죄와 어머니가 흘려야 했던 눈물은 잔인한 비극이었지만 정희는 그 비극의 대물림을 여기서 완벽하게 끊어내고 있었다. 원망을 관용으로, 슬픔을 위로로 바꾸어 나가는 정인의 삶 자체가 수연과 수연의 어머니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원곡이었던 셈이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가을 하늘이 붉고 장엄한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오솔길 중간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멈춰 섰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와 정인의 스카프를 허공으로 가볍게 휘날렸다. 그 바람의 감촉은 너무나 다정해서 마치 수연이 정인아 참 잘했다. 고맙다 하고 귓가에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다. 정희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했다. 이제 정희는 더 이상 홀로 남아 외롭지 않았다. 수연은 비록 육신으로 곁에 없었지만 정인의 기억 속에서, 그녀가 베푸는 사랑의 손길 속에서, 그리고 매일 불어오는 이 고요한 바람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었다. 슬픔은 인생의 불청객처럼 찾아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듯하지만 그 슬픔을 온전히 껴안고 통과해낸 자의 삶에는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엄함이 깃들게 마련이다. 정희는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노을로 붉게 물든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인사를 건넸다.